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미래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 특히 우리 교육위원장님하고 어떻게 독서국가를 만들 것인지, 독서서울을 만들 것인지, 이런 내용도 담아서 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의 여러 가지의 일화들이 나와 있어서 저도 사실은 이 세상에 좋은 책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정치 시즌에 나오는 책 그다지 읽고 싶지 않잖아요, 실은. 그런데 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의 매료가 되면서 읽었습니다. 46쪽에 보시면 고3 때의 정근식 소년의 청년의 사진이 나오는데 정말 얼굴이 좋으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 사람이? 그 고3 때는 말 그대로 제가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하숙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당시에는 이제 무슨 사교육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밤 11시 정도까지 12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네.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고마움은 제가 하숙하고 있던 집에 중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저녁밥을 혹시 내가 굶을까 생각을 해서 저녁 도시락을 저한테 갖다 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런 고등 3대의 가장 고마운 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호의도 있었고 밥도 잘 드시고 여러 가지 좋은 상태셨군요. 네, 그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투쟁적인 여러 가지 논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친구라고 했지만 연배는 한 10살 정도가 차이 나는 후배세요. 어떻게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지요? 네,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사회학자로서 알고 있었는데요. 교육감님이 되고 나셔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그 갈등과 이렇게 좀 차별 속에 있는 관계를 그냥 척척척 해내시는 모습이 보면서 이 사회학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인 구조를 하나하나 균형 감각을 갖고 풀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교육감님과 국회 교육위원장의 관계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스승 같은 저에게 좀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선생님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근식 교육감의 길처럼 국회의원의 길과 교육감의 길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동행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반도의 평화 공존도 함께 이룩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안전한 학교 만드는 것도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이 가는 길에 저도 조용히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과의 그 인연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김영호 위원장님 알기 전에 김영호 위원장님의 선친, 유명한 한국의 최대 정치적 풍문화 김상현 의원님을 제가 너무 존경했습니다. 아까 저희 영상에서 서승 선생님 나오셨잖아요. 서승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김상현 의원 댁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서 제가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을 뵐 때마다 아주 이제 교육감과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의 관계도 있지만 늘 그 뒤에 김영호 위원장님 뒤에 제가 존경하는 김상현 의원님의 그림자가 늘 보인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승 선생님 말씀이 나와서 서승 선생님께서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온갖 고문을 당하시다가 이 끓는 기름을 스스로 써가지고 큰 화상을 입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어찌 보면 이제 70년도 그 세대의 반공 세대예요. 학교에서 이 반공 교육을 시키는데 북한의 고종간첩들이 국회의원의 집에서 간첩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나오는데 저희 집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이 나와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우리 집이 간첩을 키웠던 어떤 그런 본부같이 포장을 했길래 그 기억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서승 선생님을 제가 나이 40세 이후에 만났는데 그때 내가 니네 집에 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정말 서승 선생님은 지금도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중요한 스승님이십니다. 그럼 어린 시절에 서승 선생님이 댁에서 기거하시는 때를 기억하시는 저는 거예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형을 기억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 서울대 사회학과 판인 거예요. 박경서 선생님도 축사를 해주시고 김당용 선배님도 그러시고, 사실은 저는
교육대학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인연으로 알고 지냈는데요. 학자로서 지내실 때와 지금 이렇게 화장하시고 꽃 다시고 이런 데 올라오셔서 이런 말씀 나누시는 거랑 다른 삶이잖아요. 어떠세요? 그 교육자 또는 교수의 삶과 이 교육감의 삶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교육감 경우에는 우리 이제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가보고요. 그냥 그 어린이집에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이제 우리 서울 학생들이 제주도나 강원도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푸른 잔디밭에서 막 뛰는 모습을 보면 자 이게 우리 미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또 학교 밖 청소년들 여러 그 마음이 다쳐가지고 힘든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이 과거 내가 사회학자로서 살긴 살았지만 제대로 우리 사회를 충분히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어떤 깨달음이 연속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얻고 또 그만큼 마음과 몸이 힘들 때마다 그런 새로운 어린이들을 만나서 새로운 활기를 얻는 그 에너지를 저한테 주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의 선생님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승 선생님도 사실 사회학과 나오신 분이시고 이렇게 축사까지 보내주시고 책 안에서도 서승 선생님과의 인연이 꽤 얘기가 소개가 되는데 책 중에 한 부분에서 학교 때 친구가 어떤 시절에 엄혹했던 시절에 이제 투쟁을 나가는데 나는 나가지 않고 들어오면서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과사무실에 가서 울었다. 눈물이 좀 많으신 편이세요? 79년 9월 중순인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제 친구하고 나하고 우연히 그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같이 이렇게 소변을 보면서 옆으로 나 오늘 일찍 졸업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오늘 낮에 적당한 시간에 데모 시위를 하고 나는 이제 잡혀간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아까 우리 같이 있던 친구 여기 있었는데 그 친구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그 대학 다닐 때나 그 이후에 국가 폭력으로부터 많은 고생을 받은 분들 그런 마음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은 참 유감스럽게도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어떤 친구는 묘지에 5.18 묘지에 누워있고 어떤 친구는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서 내 개인의 삶이 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많은 친구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또 많은 학생들, 이 어려운 그 무거운 그 짐을 어떻게 져야 하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또 처음으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인의 자제로 자라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경제적으로나 어떤 교육적으로 어떻게 자라셨는지 나는 어떤 교육을 받을 줄 알아서 지금 교육위원장으로서 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셨는지. 정말 막 자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찌 보면 저도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책을 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성적이 많이 떨어지면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아버지에게 이 자식 공부하지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니네만 반장, 니네만 1등한 놈이 너 때 밥 사냐 안 사냐? 안 샀는데요. 그러면 딱 그럼 나쁜 놈이다. 야, 걔가 너가 있으니까 1등을 하는데 가서 밥 사달라고 그래. 네, 정말 이런 식의 교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학교에서 중요한 구성원인데 1등이
있더라도 너라는 아이가 있어서 1등이 있는 거니까 너는 늘 존재감을 갖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라는 교육을 하셨는데, 그래서 뭐 어릴 적에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사실 사회적으로 아버지가 뭐 유신정권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 5년 감옥 가면서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조금 고된 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청소년기를 겪어서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청소년기는 그렇게 좀 컬러 사진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드라이한 좀 흑백 사진처럼 느끼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그 아버지의 한마디 같은 것을 평생 기억하고 산다면 구김살 없는 어른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좌절했을 때도 굉장한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아버지가 그만큼 가정에 충실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18살 때 아버지 친구들과 만나는데 그때도 제 나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너가 왜 몇 살이냐? 그래서 제가 18살인데 어떻게 너 아직 고등학교 졸업 안 했냐? 그래가지고 딴지바이 보듯이 그 정도로 좀 소홀하셨지만 그 아버지 교육은 지금 같은 어떤 과열 경쟁이나 누구를 이기고 1등해라 그런 교육보다는 너가 있으므로 더 잘된 사람도 있고 또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잘 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구성원이 되라는, 사회 구성원이 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가정에 충실하면서 맨날 꾸짖는 아버지보다는 조금 소홀해도 늘 너그럽게 품어주는 아버지가 더 나은 아버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 교육감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여기저기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동이 많으셨던데 그 어린 시절의 나의 교육적인 기억들을 교육감으로서는 어떻게 풀어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저를 이제 그 공부하는데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딱 한마디로 나는 네가 학교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집에 있었단다. 이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안정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몰라도 적어도 네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언제나 집에 너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잘 공부했는지 친구들과 잘 뭐 싸우질 않았는지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그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항상 기다리는 엄마, 그게 이제 저의 가장 부모님들이 아이들 저렇게 키우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배웠던,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추억입니다. 그런 지점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여성, 박간이라는 엄마들은 가슴 찢어지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에서. 그게 참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 학교 다녀오면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뛰놀고 말 그대로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전 동네가 마을이 아이들을 돌보고 키웠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돌봄의 영역이 가정으로부터 공동체로 가지 않고 이제는 그 학교나 사회로 가는, 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즉 가정과 공동체의 책임이 이제는 사회와 국가로 넘어오면서 우리 학교가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그 아이들의 방과 후 그 시간들을 잘 돌봐야 하는가, 이런 돌봄과 교육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제가 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네. 그 시골에서 태어난 소년이 살아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와서 아주 좋은 삶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어른이 돼서 저런 삶을 꼭 살아야지 라고 자기의 삶을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세상으로 만들어서 누구든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는 후자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후자구나, 이 사람은 그냥 전자일 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났는데,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이 책에서 뭐 AI 시대의 어떤 독서 교육도 얘기 많이 하시고 조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를 한 가지만 끝내주시죠.
그 제가 이제 바로 엊그저께 그 우리 1976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던 사람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책을 읽고 자기의 삶에 아직도 뭐랄까요 생명과 같은 힘으로 간직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함께 해서 책을 엊그저께 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책이 소설입니다. 하나는 이청준 선생님의 광장이라는 소설이고 이청준 선생님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고 하나는 최유련 선생님의 광장이라는 소설이거든요. 그 두 소설이 사회학자지만 저는 소설적, 문학적 감수성을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유련 선생님의 광장은 제가 최근에 그 한국전쟁 포로, 특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간 중립국 포로에 관한 연구를 자극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청준 선생님의 당신들의 천국은 저희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천대받고 참여받았던 한센병 환자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했지요.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소중한 나의 동료이자 우리 선배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박영익 변호사 잠깐 올라오십시오. 여기 지금 네. 잠깐 올라오시죠. 네. 우리 박영익 변호사님은 아주 어렵게 검정고시로 공부를 하셨고요. 나중에 변호사가 된 이후에 법무법인 화우회 대표이셨는데요. 저와 함께 2005년부터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들의 그 피해를 같이 연구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한센병 환자들로부터 배상을 받는,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그 소송을 같이 이끌어낸 우리 나의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자 유명한 너무 존경하는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복덕고에 모셨습니다. 잠깐 1분만. 외모는 선배님 같지 않으신데 길게 갔습니다. 네, 여기 앉으셔서 말씀하시죠. 제가 그럼 쓰면 됩니다. 서서 하시겠어요? 네. 앉아주시죠. 저는요, 수혜를 보시는군요. 정말 정의식 교육감님 출판 기념회 축하드립니다. 저는 정의식 교육감님을 우리 시대의 참 스승이시고, 그리고 소외된 이웃의 어쨌든 친구가 된, 소외된 분들의 친구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정의식 교육감님하고는 두 가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는 소록도 한센인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제가 변호단의 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다 소실돼서 사실 아주 힘겨운 법정 싸움이었는데요. 그때 기록을 찾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 교수님이셨던 정규식 교수님께서 발로 뛰시면서 가장 사회적 약자인 또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교수를 기록하고 그리고 논문으로 연구하시고, 그래서 발로 뛰어서 마련한 그 기록과 논문들이 저희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큰 힘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외된 이웃들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학자로서의 그런 헌신과 노력이 큰 힘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검정고시 출신 합격생들의 합격증 수여식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뵀습니다. 늦게 배움의 길을 갖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합격하신 그분들에게 뭔가 검정고시 제도가, 서울시 교육청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어쨌든 의지와 그런 노력을 보고, 정말 정의식 교육감님께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그들의 따뜻한 어쨌든 희망이 되는 그런 의지를 읽었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렵게 뒤늦게 어떤 서울에 올라와서 뒤늦게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정의식 교수님의 따뜻한 그 마음이
우리 서울 교육의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책에도 담겨 있고, 그래서 정말 정의식 교육감님의 그런 늘 건성을 기원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근식 교육관님께서 사회도 잘 보시네요. 뭐 잊혀제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님께서 한 가지 조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신다면요. 앞으로의 교육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오늘 출간되는 정근식 교육감의 길이라는 책, 사실 완독을 못하고 조금 읽었어요. 앞부분만. 특히 이제 12.3 개헌 때 긴박했던 상황을 잘 적어서 정말 교육감님이 교육을 사명감을 갖고 지키신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책 전부 못 봤고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이 책을 다 읽지 못하셨을 텐데, 요즘 세상이 쇼츠잖아요, 쇼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이 정근식 교육감의 길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래 학생들이 의무교육 제도가 이제 1954년부터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의무교육은 부모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돼 있었고, 따라서 학생들은 출석 중심으로 돼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고, 이제 사회에서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바뀌어져야 한다. 단순히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졸업 후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 기초적인 학력을 확실하게 보장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관심과 소명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상위 30%를 보고 교육을 했잖아요. 우리 유정아 아나운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모든 학생이 한 명 한 명 전부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학생들. 요즘 보면 초등학교에 갔는데 글을 못 읽는다거나 산수가 잘 안 된다거나, 또는 다른 학생보다도 좀 더 느리거나, 이런 난독증이나 난산증이나 느린 학습자들을 제가 1년 동안 교육감을 하면서 가장 새롭게 발견한 새로운 세상, 이게 바로 느린 학습자의 세상이다. 어떻게 하면 공부가 속도가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가야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학생들을 이렇게 뒷받침할 것인지, 저로서는 1년 동안 한 가지 몰랐던 것을 한 가지만 더 말해봐라. 그러면 느린 학습자의 재발견. 공부는 이제 속도라기보다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어렸을 때 1등이 있으면 60등도 있고 30등도 있는 사회에서 1등만이 주목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면 넓게 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내시고 오늘의 주인공으로서 아주 소중한 분들이 남아있는 이 잔치 뒷마당에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교육위원장님을 특별히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AI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식이 우리 뇌 속에 있었다면, 이제 AI를 통해서 지식이 밖에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인간다움을 유지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전으로 돌아가서 책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과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 그런 이 독서 교육의 중요성, 다른 한편으로는 AI로부터 AI의 주인이 되는, AI의 노예나 종이 아니라 AI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그런 날개로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 21세기의 가장 문명사적인 의미의 가장 분기점은 지금까지 기식교육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역량교육으로, 이제는 좀 더 자기가
타고 태어난 적성과 취향에 따라서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량교육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 AI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 지식의 의미를 지혜로 바꾸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모든 인간들이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를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김용호 위원장님과 독서 서울, 독서 국가 만듭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떤 때 뵈면 혼자서 좀 막 떠들 때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살짝 핀트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뵈면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어딘가 귀여운 데가 있으신 분이다. 네, 그런 귀여움을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응원해 주시고 책 축하해 주시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귀여움이 앞으로의 교육감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는 오정목 선생님을 모셔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정목 선생님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그 아시다시피 1985년도부터 2003년까지 제가 광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화두는 1980년 5.18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사유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5.18의 그 참 그런 어두운 그런 세계를 좀 더 밝은 우리 미래의 자양분으로 삼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 그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직접 그걸 연구하기도 했고, 처음부터 어떤 그 노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쭉 들었을 때 나와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또 같이 그 광주 MBC에서 PD로 활동을 하면서 노래에 관한 문제 또는 그 다큐멘터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했던 그런. 그러니까 저는 황석영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집 음접실에서 만들어진 그 황정현 선생님의 집에서 녹음을 할 때 처음 5.18을 녹음했던 장본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네. 그 무대에 모셔서 일단 오정목 선생님 어디 계신지요? 네, 올라오시면 저희가 함께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